네, 12월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저희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도 이번에 강서 마을자치 컨퍼런스 동네 재발견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돌아보는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다시금 동네의 신뢰가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 재발견 컨퍼런스에서는 동네를 기반으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 곳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 단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저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의 양희경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사례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강서나눔 돌봄센터의 한복남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마을협동조합의 노정은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에서 시민자산화라고 하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동네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연결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눔 돌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한복남 센터장님의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방금 인사드렸죠. 저는 우리 동네 일자리 나눔 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 강서나눔 돌봄센터의 한복남입니다. 사실 마을 안에는 여러 돌봄 인프라들이 활동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처럼 돌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고요. 예, 비영리 법인이면서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돌봄 동사자가 한 260여 명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과 어르신 한 300여 분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돌봄은 특성상 지역을 기반으로 사실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 강서 구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오늘 막 급하게 여기 오다 보니까 문자가 떴더라고요. 강서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지역 안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실업이니 폐업이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중에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것들이 지역 안에서 돌봄 문제였거든요. 돌봄은 사실 뉴스나 신문에서도 종종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혹시 개화산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런 아동학대 방임, 이제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다가 불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요런 이제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그거 못지않게 아동만 그럴까요? 사실 장애인분들도 난리 났었습니다. 그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복지관도 휴관되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 보호자에 집중되면서 동반 자살이라든가 또는 우울증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 장애인만 문제가 됐을까요? 아동 장애인, 또 어르신도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죠? 어르신들은 사실 코로나19의 직경탄이셨잖아요. 건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었고, 또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사실 가족의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그간에 없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던 거죠. 취약계층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정부나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나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봄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사실 이러한 그 지역 안에서의 돌봄 문제들의 하나의 해결의 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들을 우리가 마을 안에서 또 같이 찾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을 단위로 돌봄 자원 인프라 구축 및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정부 정책에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긴급 돌봄 SOS라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작년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도 발빠르게 작년에 시범사업 그 5개 자축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핵심의 키는 마을 단위로 어떻게 돌봄 인프라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연대되고 네트워크돼서 적절하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이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만 실제 지역 안에 지역 돌봄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뿌리내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면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돌봄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건데 이 돌봄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단위, 마을 단위로 구축이 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돌봄 기동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돌봄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러한 이제 조직들, 인력들의 일자리들이 만들어내짐으로써 실제 뭐 지금 뭐 그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학습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방임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방임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문제 해결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마을 안에서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촘촘하게 사실은 동단위로 이러한 돌봄의 인프라나 인력들이 구축되고 구비돼야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부 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간의 협치를 통한 지역 자원 마련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민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냐? 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관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민관이 함께 협치해내지 않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회와 어떤 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러한 그 지역 단위의 문제들, 또 어려움, 근데 진짜 재난 시대죠. 이런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지역 안에서 민간의 어떤 협치가 다시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역 돌봄으로 또 마을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일자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현재 제 강서구에서 나눔 돌봄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돌봄이라는 이 영역이 어떻게 동네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게 지역으로 넘어간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영역의 부분이 민간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제3의 영역들이 사회적 경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현실적인 실천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큰 필요를 느꼈던 방역의 문제였죠. 이 방역의 그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지역 속으로 방역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마을의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강서구에서 마을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마을 협동조합의 이사장 노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전에 2014년 설립되기 이전에 강서구에서 활동하던 주민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다가 시작을 했었던 협동조합의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마을 기업으로 발전한 케이스고요. 현재는 사업이 방역소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바쁘게 된 올 한 해를 보내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부터도 꾸준히 제가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서구는 특히나 이렇게 취약가정분들도 많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노인가정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취약가정이다 아니다의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노인가구인 경우에는 거동도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이래서 이런 주거위생 같은 것들에 대한 방역이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기업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지역 주민이니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방역 서비스업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강서구에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나 이런 다른 자치 쪽에 계시는 분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저희는 위생기업이다 보니 위생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게 방역소독 서비스업, 그리고 현재는 환경위생 아카데미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해충에 관련된 이슈가 컸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생활방역 매뉴얼이라고 해서 방역 소독에 관련된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그거를 각각의 기업들이나 뭐 이런 곳에 교육단체들 쪽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직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꾸렸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를 우리는 방역소독업을 하는 곳이니 이거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사업을 펼칠 때 강서구에도 이렇게 경력단절이 되신 이런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마을 강사를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 처음에 작년 교육 기간 동안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역량 강화를 해서 키워놨었으면 너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나 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또 방역소독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각각의 기업분들이 방역소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업분들도 조금 늘어나시기는 하셨었어요. 그런 분들을 직접 저희가 방역소독을 교육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나눔 돌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 SOS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1+1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방역소독 사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역 내에서 근거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품이 커지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이제 더 많은 방역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던 도시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마을 기업이 됐고, 그리고 그 마을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방역의 필요성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일거리들이 생기면 그 일거리가 필요한 그 서비스 자체를 지역 내에서 좀 공동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으로 이제 동네에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사례 발표하실 시민자산화의 주제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을 자산화와 연결해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시민 자산화와 관련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 자산화를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상윤이고요. 이 시민 자산화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올해 5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난의 일상화라고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인데, 이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해도 이후에 기후위기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뭐 기술이 발전되는 게 좋긴 하지만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학자가 300년 뒤에 사라질 첫 번째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심각한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사실 극복하는 게 기존의 전통적 프레임은 이른바 국가와 시장이었는데, 사실은 국가와 시장이 동시에 실패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지구적 인류가,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특히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이제 더 이상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70억이 넘는 인구가 현재 자원을 다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기다 지금까지는 사실 성장을 기반으로 했는데 과연 더 성장이 가능할까, 이걸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격차의 심화,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 또 국가 간의 갈등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재난수당을 받으면서 기본소득 논쟁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사회는 이른바 시장임금, 기업복지라고 하는 시스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서로 보완해 왔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공동체 임금이나 공동체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관계라든가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런 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공동체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민 자산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자산화를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등의 자산을, 여기서 공간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다수의 시민의 힘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또는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사용권을 갖는 방식. 그러니까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민 자산화라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소유 형태는 국가적 소유 아니면 사적 소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닌 공동 소유라고 하는 사회적 소유 형태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미 그 외국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서 지역에 보면 강서양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발전소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수익을 나눠 갖고 그것을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강서에도 있습니다만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통해서 터전, 그러니까 공간을 사실 소유하는 방식들을 찾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마포의 성미산에 가면은 대동계라고 하는 일종의 금융자산들을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위해서 이른바 공유 건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미 마포나 뭐 광진 등에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서울에서는 이제 또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나 제가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을 한 40억 되는 건물을 사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 마을 공동체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미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에 있어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 이미 이제 올해 얼마 전에 건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성공 사례가 나올 것 같고요. 강서에서 이제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이 올해 5월에 만들어졌고요.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 이제 인가를 받았고 출자금까지 만들어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사진 같이 보시고요. 여기는 근데 저희가 그 개별 그 시민 주민보다는 일단 단체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단체로 해서 자본을 만드는 게 빠르기 때문에 우선 한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강서 아이쿠 챙협, 그다음 빵과 그림책 협동조합, 그다음 강서양천 민중의 집, 그다음에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강서 나눔 돌봄 센터까지 이 5개 단체가 법인을 만들고 시민 자산화 방식으로 건물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저희가 현재 2억 6,600이 모금이 돼 있고요. 8억을 약정한 상태고 전체 비용은 약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서 만드느냐? 당연히 대출을 받죠. 근데 어쨌든 자기 자본을 한 20% 정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본 20%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조만간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에 있어서는 뭐 원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물을 마련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5개 층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건평이 한 40평 정도 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2개 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쓰거나 임대를 주는데 2개 층, 1개 층은 교육 공간으로 또 1개 층은 문화 복합 시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지역 공동체 함께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컨퍼런스 저희 주제가 동네 재발견이었는데 동네가 이제까지 활동해왔던 그 연결망이 사실은 강서의 재발견이 아닌가. 시민 자산화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뿌듯함이 이렇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토의할 이제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시민 자산화까지의 커다란 이슈도 좋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동네에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아까 발표한 내용에도 나왔지만 그 마을 하나의 공동체 관계망을 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계망이 마을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필요가 있으면 마을 안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란 뜻은 무엇인지 세 분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요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질문이 정말 심오하셔서 그랬나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희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든요. 사실 돌봄 종사자들이 연대해서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앞에 사회는 어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함께 좀 힘을 좀 모아보자. 라고 해서 사실 우리 자체의 열악한 지금 이 처우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발전시켜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자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치 추구, 이러한 부분들의 핵심들이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적 가치 추구가 네네. 사실은 나의 필요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했지만 그 필요가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공공의 필요였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네네. 중요한 어떤 연대 틀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질문보다 더 심오하게 심오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단 비영리 조직이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법인 형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해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자산을 분할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적으로 다시 남길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조직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 형태를 취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대표님들의 그 처음 출발점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되게 저희는 민망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리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네, 일반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도 네, 사회적 경제 범위 안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출발점이 뭐에서 시작을 했냐면 아까 저희가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한 그 주민분들이 이러고 이렇게 주민 활동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있었었던 가장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냐면 은퇴 후에 우리는 뭘 하지? 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던 게 내가 은퇴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은 일단은 근로조건 자체에 은퇴 언제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할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었던 협동조합이
처음에는 그런 이렇게 직원협동조합의 형태였었던 거죠. 그런 협동조합이 발전을 하다가 현재는 지역에서 이렇게 수년간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우리가 사업들을 해보면, 그리고 이 기업들과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면 어떻게 우리 사업은 얼마만큼 더 커질 수 있을까, 다양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두 분들께 저희한테 조합원 가입도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서로 조합원 가입도 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조합원이 되면서 그렇게 서로 지금은 현재는 사업을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런 협동조합이었다가 발전을 해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욕구에서 시작을 했었던 게, 그런 기업분들이랑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우리는 그래도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인 거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무슨 사업을 하나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게 되더라고요. 네. 그 협동조합의 그 기본 원리를 정말 차근차근 밟아오셨네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영리성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너무나 그 도덕적인 이런 어떤 우리의 그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제 그 경제, 우리 사회 경제 안에 제대로 된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리란 부분이 꼭 이렇게 물적인 어떤 이렇게 속물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좀 열린 어떤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그 세 분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한 게 사회적 경제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게 인간의 관계고 그게 사회적 관계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가 저희 공동체의 기반, 그러니까 물적인 관계의 어떤 토대다. 그래서 저희가 물적 관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당당해져야 된다. 그게 동네의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재발견하는 그런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 좀 정리해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요즘 이제 동네에서 일자리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앞에 발제도 나왔지만 굉장히 다양했던 전문화됐다는 생각, 전문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라지는 대신 아주 기본적인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가사, 육아, 돌봄,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영역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빼앗기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동네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 아니면 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한마디씩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게 경쟁 뭐 이런 것이 제1의 원칙 가치였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뭐 이른바 세계화해서 그렇죠.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환경이 세계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지역으로 마을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 또는 마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AI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지만은 그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일자리는 오히려 이제 이른바 관계형 일자리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돌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결국 관계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일에 거리상으로 멀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은 마을과 지역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일자리를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자산화가 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형의 어쨌든 관계나 연결망이 있지만 동시에 유형의 금융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화의 고민을 같이 해가야 그 일자리 문제도 일정 정도 해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말씀 전적으로 좀 동의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어쨌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그 영업 그 기반을 이제 밑으로 깔고 사실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거의 지역을 기반으로 사실 영업의 어떤 활동들의 기업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이켜서 보면 사실 마을 단위 안에서 일자리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서로 좀 이야기되고 나눠질 수 있어야 되는 그 이면에는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사실 성장하고 또 함께 가야 그만큼의 더 일자리들이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마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이 사실 계속 만들어지고 엮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지금 동네 그 재발견처럼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마을 단위에서 다시 새롭게 재발견되어지고 좀 알려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우리 안에서 좀 발생되어지고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한참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한참 이게 4차 산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스마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을 때 제가 언제 다른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뭐 육아, 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은 결국에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방역도 그렇거든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에는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역 주민분들에게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네.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처음에는 관심 있게 시작을 하셨다가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기업들한테 소개로 연결돼서 다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런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론장을 통한 이제 각 단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이 공동체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들, 그러한 일자리에 대한 공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든다면, 근데 그게 만들어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 자산화라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영역이 생기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생긴다는 뜻은 아마도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사회적 영역 안에서 이제 함께 풀어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다른 이제 이렇게 유럽이나 서구의 그런 사례에서 이런 경우들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좀 딴 세상 이야기 같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지역 안에서 다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저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시작한 관계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관계가 신뢰의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 사회적 경제의 관계망은 이제 좀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회적 경제 세 분이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자치 영역 안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동네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